무대포식으로 가는 것과 효율성을 따지는 게 나중에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이 지금 10억에서 출발했는데 상승장 꼭대기가 되어 보니까 18억 대 30억이 돼 있어요. 12억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상향한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냐?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옥죄고 있는 울타리를 조금씩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정도에 이제 그쳐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날아라 이렇게 이제 풀어줬는데 새가 날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을 시켜서 날아가게 만드는, 먹이도 주고 막 이제 저기 저 멀리 뭐 먹이로 유인도 해보고 그런 정책들, 그게 이제 일종의 부양책인 거예요. 부양책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양도세라는 것도 지금 이제 중과는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더 포인트를 더하는 게 중과고, 그 중과를 없애면 일반과세가 돼요. 그러면 일반과세라는 건 0에서 45%까지 양도 차액 금액 누진율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감면을 해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부양책입니다. 감면을 해주거나 이제 심하면 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취득세도 지금은 이제 중과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중과되어 있던 게 이제 1주택자는 1%에서 3%까지 구간이고 2주택자는 6%, 다주택자는 12%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4% 구간까지 낮췄어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이제 1%에서 3%거든요. 금액대에 맞춰서 이제 1%에서 3%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부양하는 건 뭐냐? 이런 거를 또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1%에서 3%를 아예 구간 없이 그냥 전체 1%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50% 감면,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면제, 이런 부양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카드는 안 꺼내는. 그렇죠. 웬만해서는 잘 안 꺼내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재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쉽게 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야 이런 부양책이 나오는 겁니다. IMF 때. IMF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바닥권에 근접해야 이런 바닥을 보는 시그널인가? 일종의 이제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게 나오는 시점이 우연히도 바닥권에서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이 되면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느냐? 바닥권인데 분위기, 매매 시장 분위기는 더 침체되게 돼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 거죠. 청약 경매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첨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로또를 막 내 인생을 건다는 건 당첨될 확률을 굉장히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에 집중하는 거는 청약으로 좋은 물건을, 시세 차익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걸 사겠다라는 의지가 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상승장에서는 스스로 집을 사는 거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점수, 가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시세 차익이 높은 물건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가점 관리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가점 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주택 기간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어야 만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사면은 사는 순간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약 관리를 하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절대 집을 살 수 없어요. 사면 안 되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청약 관리를 한다는 거는 못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관리 하지 말라는 게, 청약 관리를 안 하면 집을 살 수 있죠. 근데 청약 관리를 하면은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중간까지는 청약도 잘 안 넣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약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청약을 지금 안 넣습니다. 사람들이 안 넣는 이유가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당첨될 확률은 아주 높거든요. 좋네요.
아니죠. 지금 청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넣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언젠가는이죠. 언젠가는. 그럼 몇 년을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산 가격에서 몇 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포식으로 가는 것과 효율성을 따지는 게 나중에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승장 꼭대기에 10억을 가진, 똑같이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승장 꼭대기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뭐 떨어져도 괜찮다. 나중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7년 동안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40%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6억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바닥에서 6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이. 10억짜리였던 자산이 6억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10억이었던 사람이 집을 안 사고 버텼어요.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손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자기 자산 10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6억이 되는 반면에 10억을 가진 사람이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늘어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똑같이 들어가면 전세는 6억이거든요. 6억에 들어가면 10억짜리 자산이 있는 사람이 6억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남을까요? 4억이 남잖아요. 그럼 4억을 예금만 해놔도 예금만 해놓은 거를 6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요? 늘어나죠. 어쨌건 손해보는 전세금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받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세로 들어가면 자산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냥 그거는 가정하지 않고 비교를 하면 6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6억이 되어 있고 임대로 들어간 사람은 10억 그대로예요. 그러면 자, 집은 이 사람은 이제 집을 10억짜리 집을 바닥에서 살 수가 있죠. 그러면 6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집이 지금 6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죠. 예, 10억이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마포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바닥권에서 10억짜리 집이면 강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6억과 10억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똑같이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죠. 3배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6억에서 출발하는 거죠. 6억에서 출발하니까 3배 올라가면 18억이 되어 있어요. 10억에서 3배 올라가 있으면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지금 10억에서 출발했는데 상승장 꼭대기가 되어 보니까 18억 대 30억이 되어 있어요. 12억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상향 한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냐?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6년이 되어 있으면 12억 정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 달라지죠. 12억에서 출발하면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8억 대 36억. 부동산 쪽에 한 사이클을 겪어봐야 깨닫는 거예요. 사실 겪어보면 좋긴 하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겪는 거를 간접으로 이해하려면 100번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없는 적은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냐?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내가 못한 거를 공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사이클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추세예요. 시장의 추세.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도 돼요. 왜?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요. 쓰레기 같은 집도 다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개집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진 돈 하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상승장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무거나 사면 돼요. 내가 가진 돈 하에서. 근데 입지론을 공부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러면 못 사고 자꾸 발버둥만 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청약의 함정인 겁니다. 자, 경매도 마찬가지인 게 로또하고 경매는 진짜 로또하고 오히려 더 똑같아요. 1등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10명이 들어가면 10분의 1이죠. 확률이 100명이 들어가면 100분의 1이에요. 1000명이 들어가면 10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명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들어갔을 때 한 명이 이득을 보고 나머지 9명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이득을 보고 99명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뭐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 손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은 돈적인 손해만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매를 여러분들이 경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 초보잖아요.
경매 초보가 경매를 넣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경매 이상한 물건. 그 안에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숨어져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싸게 받았지만 뒤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수의 아니에요. 경매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경매의 기본은 뭐냐면 권리 분석이에요. 숨어 있는 권리를 찾아서 그 권리 가액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에서 권리 가액을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가격이 이제 내가 낙찰받아야 될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가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가격이 낙찰가가 되겠죠. 그런데 권리가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유찰입니다. 유찰.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없으면, 숨어있는 권리라는 게 없으면 유찰이 될 확률이 없는 거죠. 다 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 그냥 되느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경매 공부가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매하는 동안 돈 써야 되죠.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느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매한 사람들이 죽으라고 2년, 3년 공부해서 하는 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경매는 무조건 싸게 받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다라고 설명하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날리게 됩니다. 소장님은 경매 저는 경매를 안 해보고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경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이클을 알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어요. 여기에 효율성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아무거나 사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싼 걸 사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내가 입찰을 들어갔는데 낙찰이 안 되면 시간 낭비죠. 낙찰이 됐는데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가격에다 권리 가격 더했더니 원래 사야 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경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실제로 제대로 경매 낙찰 받아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만 계속 날리고, 근데 그분들은 집을 또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아주 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욕심이 한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클 공부만 하시면 돼요. 사이클 공부만 해놓으면 여러분은 효율성 100%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는 싸게 나온 매물들이 넘쳐나거든요. 주술 수 있어요. 주서. 내가 가진 돈 한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여러 개 많이 살 수 있죠. 그리고 상승장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올라가요. 그러면 나는 자산을 무조건 벌죠. 하락은 5년 정도 하고 정체기가 1, 2년 정도. 그래서 제가 눈 감고 2030년에 살아. 눈 감고 사도 된다. 그렇게 오래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분들이 조급해 있어요. 조급해 있는 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도 조급해요. 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 2년 지나면 이런 마음은 싹 없어져요. 아예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한 7, 80% 이상은 나올 거예요. 25년 채증을 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거는 뭔가요? 금리 그분들하고 다른 부분은 저는 금리가 시장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다른 점이에요. 그분들은 금리가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금리가 절대적은 아니다. 영향은 큰데 절대적은 아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지금 조급하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 때 소외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이제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빨리 이번에는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오를 때 그걸 누려야지 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역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장에 완전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중간에 버티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버티려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이클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하락장 때는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임대가 훨씬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로 들어가서 시간을 잘 버시고 내 자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원화채굴 하면서 시드머니 늘리고 해서 바닥권을 좀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들이 참 어려운데 1주택자들은 일단 팔기에는 좀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팔기에는 늦었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스스로 하실 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중간에라도 살짝 반등이 오거나 이럴 때 그때 파시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하는 거를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버티라는 게 상승할 거니까 버티라 이렇게 하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 못 버팁니다. 내가 대비하고 나는 인정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과 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달라요. 못 버텨요. 이런 분들은. 하락을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하락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늘어날 테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야죠. 내가 써야 될 돈 줄이고 차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빨리 팔고 경차라든지 안 좋은 걸로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보험 뭐 많이 늘어났으면 보험도 해지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기 모드로 잘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